한 주입니다. 그럼 뭐 시장 지수 변동성은 크지 않았지만은 시장 이슈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투자 심리도 좀 안정을 찾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무엇보다 이제 어제였죠. 뭐 미중 정상회담 구동존이 공통점을 찾고 다른 점은 뭐 그대로 둔다 이렇게 평한 기사가 나올 정도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이 미중 간의 공통점을 찾고 어떤 점은 차이로 그냥 인정하는 걸까 이렇게 판단할까요? 예, 뭐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면 뭐 사실 기대감이 크지는 않았던 예. 회의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더라도 공통점이라는 부분 자체는 서로 간의 이제 위기 갈등이라든지 또 이제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는 거를 좀 막는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일정 부분의 합의가 좀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 아마 대표적인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밖의 부분, 그러니까 양국의 어떤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또뭐 패권 경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분명한 어떤 또 입장 차이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계속 주장을 한 부분들이고 또 반면에 미국은 이제 그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부분에서 대만의 어떤 입지 이러한 부분을 더 이상 중국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원칙을 조금 분명히 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술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특별한 어떤 진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조금 급한 부분만 일정 부분 합의한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점이 너무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같은 점을 추구한다. 이거 뭐 군사적 충돌을 피한다는 거 말고는 사실 어떻게 더 같은 점을 공통점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었지만 그 직후에 나온 이제 바이든이 독재자란 발언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이제 미국의 대중국 관이라고 할까요? 뭐 대중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사실은 좀 저는 그 점은 보였다. 변함이 예, 없다는 변함이 거죠.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앞두고 이제 경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이제 좀 이슈화되는 부분들이어서 중국과의 일정 부분 또 미국 기업들이 뭐 앞으로 이제 대중국 이제 점유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소위 디커플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봉합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미국이 중국을 보는 어떤 시각 이러한 것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지만 상당히 좀 우리가 그 주목해서 본 거는 CEO 서밋인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국 기업인들 앞에다 놓고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여기 뭐 미국 유수의 기업들 CEO들이 다 나왔는데 미국 기업들에게나 또 중국 경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미국 기업들의 뭐 자금 유입이라든지 투자가 사실 절실한 부분들이죠. 최근에 중국에서 뭐 우리가 차이나런, 뭐 차이나 엑소도스 예. 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중국에서 자금들이 사실은 대규모로 이탈을 하고 있고요. 거기 중심에는 사실은 미국 등 서방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지금 경제 문제, 뭐 각종 경기 부양책을 하지만 사실상 보면은 경기가 정체된 상황들이어서 미국 기업들의 어떤 조금 적극적인 투자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한편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를 조금 미국 기업들이 좀 압박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어떤 희망사항에서 아마 그러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조금 긍정적인 미국 CEO들한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나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주고 봐야겠습니다. 자, 두 정상이 나눈 대화를 공개하면서 바이든이 양국이 AI 위험성을 공유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조금 완화될기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 너무 나간 걸까요? 예, 제 개인적으로 좀 너무 나간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미국은 사실 이 기술 패권에서 계속 위를 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그 중심에는 사실은 AI라는 부분들이 있기 예. 때문에 미국이 당장 그런 기술 규제를 풀기는 어렵고 근데 한편에서는 사실 AI 시장이 사실은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중국의 막대한 시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 시장을 사실 노리기 위한 포석으로도 사실은 좀 해석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대립하면서 또 거기서 또 예. 어떤 시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슈였던 것이 바로 예산 협상인데 일단 17일 예산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임시 예산안은 승인이 됐어요. 근데 말 그대로 임시지 이거 내년 2월에 또 한 번 이제 또 갈등이 불거질 여지가 있는데 어떤 협상 과제들을 넘어야 할까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뭐 협상을 떠나서 이제 미국의 뭐 어느 나라나 요새 다 마찬가지 이 정치 양극화라는 이 험난한 벽을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넘을까가 사실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 자체가 또 통과는 됐지만 사실상 의장인 공화당 출신의 의장이 사실은 임시 예산안을 내놓은 거고 사실은 거기에 찬동을 한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동을 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공화당 내에서도 이 재정 지출과 관련된 합의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앞으로 사실은 이게 뭐 또 2월에 1월 말 가서는 또 임시 예산안 얘기가 또 나올 거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내년 대선 전국을 앞두고 양당 간의 이러한 갈등 문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양쪽에서 뭐 합의해야 할까 예산 지출 내역이라든지 뭐 이러한 뭐 굵직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정치 이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지 못한다면 최근에 이제 무디스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한 것처럼 전망을 하향했지만 앞으로 국가 신용 등급 자체를 하향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도 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난제에 사실은 좀 직면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시 예산안은 일단 봉합이 됐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은 듯한데 불안은 여전한 것 같아요. 이게 앞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셧다운 리스크 때문에 무디스가 미국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앞으로 또 한 번 불협화음이 나온다 그러면 신용 등급이 강등될 그럴 위험성도 상존해 있는 거죠. 예, 뭐 말씀드린 대로 1월 말에 또 이제 임시 예산안이 거의 종료가 될 텐데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뭐 부처별로 좀 종료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1월 말에 다시 한번 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월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사실은 시작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공화당 간의 새로운 이제 예산안 합의 자체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조금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자체를 이제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미국의 지금 재정 상황 상당히 안 좋은 상황들이고요. 이것이 이전에는 볼 수 없이 미국의 어떤 국채라는 부분에서 위상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과거의 그 최고 등급을 유지하던 시대는 앞으로 조금 오기도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으로 좀 내몰리지 않을까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채권 금리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연준의 그 기준 금리보다도 이 셧다운 리스크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채권 금리가 출렁이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세지만 금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뭐 지금 다행스럽게 뭐 미국 물가도 조금 이제 안정세로 갔고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종료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부분들이어서 국채 금리가 뭐 생각보다는 사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뭐 국채 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다시 3%대 조기에 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거는 미국의 지금 국채 수급 여건 아무래도 지금 재정 수지 적자 규모 자체가 올해도 사실은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발행 물량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고 또 뭐 중국도 가서 계속해서 지금 뭐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 어떤 수급 불안 자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우리가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한 데는 여전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결국 한 4% 초반대에서 좀 등락하는 이러한 흐름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연준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전에는 이 수급 요인이 국채 금리를 좌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CPI는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다음에 또 생산자 물가 PPI는 하락 반전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 우려는 많이 수그러들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시도 좀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 안정 배경이 뭡니까? 뭐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 압력을 사실은 높였던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 비용 상승 부분도 있고 또 수요가 워낙 좋아서 수요가 견인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공급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공급망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그 차질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됐고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고차 가격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급망 해소에 상당히 좀 시그널이고, 또 한 가지는 뭐 유가는 사실은 이제 공급 요인도 있고 수요 요인도 있긴 하지만 유가 자체도 상당 부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70% 초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부분들이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수요 쪽이었는데 그 수요 쪽 부분도 뭐 지금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둔화가 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수요 쪽에서의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더구나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강한 경기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는, 특히 이제 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둔화되는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미국의 물가 압력 둔화세,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자체가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왔다라고 그것을 이제 10월 우리가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좀 확인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그랬으니까 뭐 파월 의장도 조금은 좀 완화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유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제 유가가 5%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제 WTI는 뭐 70달러 선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질 때는 뭐 전쟁 확전되면 150달러까지 배럴당 얘기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안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가 급등해도 문제지만 급락하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이게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 금리 인하 당겨지니까 시장에서 환호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아침 저희 회사 회의에서도 사실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것을 우리가 수요 둔화로 봐야 되느냐, 단순히 물가 하락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되느냐, 뭐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단은 유가가 급격히 떨어진 부분에서는 공급적 요인 자체가 상당 부분 기여를 했고요. 거기에는 미국의 지금 원유 생산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원유 생산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 사우디의 어떤 감산 효과를 상당 부분 이제 조금 약화시켜준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러한 측면에서 재고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많이 늘고 있어서 공급 우려가 예상보다는 사실은 적었다라는 부분이 유가 하락 요인이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요인 자체 이제 수요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 요인이 아무래도 중국도 이제 수요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지금 미국 쪽에서의 지표, 산업활동 동향이라든지 소비 지표, 뭐 주택 경기 지표를 보게 되면 이제 수요 둔화 요인이 분명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물가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유가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만약 이 유가 수준이 정말 수요 부진 때문에 60달러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다시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다시 좀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지표들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급변동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오히려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유가가 안정된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 경기는 생각보다 안 살아나고 미국 경기도 이제 서서히 침체로 들어간다. 뭐 제조업 경기가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유가는, 원유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 이제 그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관건인데, 중국이 부양책을 또 내놨어요. 그 얼마 전에 1조 원 국채 발행한 데 이어서 또 이번에 1조 4,500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이거는 사실은 좀 맞물린 문제인데요. 사실 1조 위안의 이제 특별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시장의 자금들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부족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일단은 그 중앙은행 자체가 이 시중 유동성을 1조 4,500억 위안이나 이제 푸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1년짜리 이제 중기 유동성 지원이라고 하는데, MLF라고 하는데, 이게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 풀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서 푼 목적도 하나 있지만, 결국 지금 중국 경기의 여러 가지 연말을 앞두고 자금 시장에 경색이라든지 또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좀 우려감을 이번 유동성 정책이 사실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중국 경제가 썩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위원님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과 실업률도 문제지만 미국 역시 2030 세대가 빚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감소한 것, 이것도 같은 영향으로 봐야겠죠?
예, 뭐 아직 소비 경기 자체를 이렇게 우려할 단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계 부채, 우리가 뭐 가계 부채하면 항상 이제 주택과 관련된 모기지 부채를 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 가계가 직면한 부채 문제는 사실은 이 모기지 부채보다는 지금 카드론,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출이 되겠죠. 카드론, 또 오토론,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 이러한 부분에서의 그 금액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을 대부분 이제 담당하는 것이 50세 이하가 그 부채 증가를 사실은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카드 같은 신용카드 대출 론 같은 경우는 평균 한 금리가 20%가 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뭐 당장은 고용 시장이 좋아서 그것을 빚을 갚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둔화가 되게 되면 이제 부채에 대한 연체율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미국의 소비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연말 쪽에 이제 소비 경기 자체에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고금리의 여파가 미국도 사실 가계 쪽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금리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데 뭐 아무 일 없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 같아요. 자, 미국 그 소비 지표 아주 견조했다 그러지만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유통업체 매출로도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표 소매업체죠. 타겟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도 소비자들은 생필품 중심으로만 소비하지 할인 행사 등에 훨씬 민감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소비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월마트도 매출 절반이 식료품. 예. 이렇게 뭔가 좀 소비 내구재, 비싼 내구재보다는 생필품 위주로 간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계 이제 소비력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기본 생필품 이외에는 사실은 이제 소비 자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쪽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가. 그 원인 자체는 그동안 이제 초과 저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예. 상당 부분 가계에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 소진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고용 시장이 뭐 좋기는 하지만 조금씩은 그래도 조금 느슨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감,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지금 연말 소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먹구름이 좀 끼는 듯한 얘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특히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디플레이 얘기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예. 있다라고 보면, 조금 이제 소비 쪽, 그러한 소비 리테일 쪽에서 보는 어떤 소비 경기라는 거는 저희가 지표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이러한 상황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경제를 떠받쳐온 이 미국의 그 왕성했던 소비, 이거 소비 사이클이 뭔가 이제 침체 쪽으로 간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뭐 아직 침체를 얘기하기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둔화가 되고 있는 거는 조금 분명한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관건은 고용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지금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여기서 갑자기 고용시장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선 정말 침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하나 조금 안전판이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자동차 노조 이런 것들이 이제 파업을 하면서 임금을 사실은 많이 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가계 쪽에 어떤 소비 여력을 사실 지탱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아직은 둔화는 되긴 하겠지만 뭐 급격한 침체 이거를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3만 1,000명, 3개월 만에 최대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고용에서도 약간씩 그 식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소비자 생산자 물가 하락, 고용 둔화 이런 것이 이어진다면 흔히 말하는 디플레로 갈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근데 아직은 미국의 디플레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표 자체가 아직은 좀 견실한 부분들이고요. 좀 미국의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올해 워낙 좋았고, 내년은 사실 올해보다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이 기술 패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예. 해서 뭐 미국 기술주를 대표하는 일련 7개 업체들의 어떤 지금 주가라든지 이러한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 뭐 미국 경기가 급격한 침체 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고용 시장 자체가, 뭐 저도 이제 고용 시장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고용 시장이 뭐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상당히 냉각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어떤 그러한 디플레 뭐 이러한 것들의 현상 자체가 일부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당장보다는 내년 뭐 한 1분기를 좀 지나서 저희가 조금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뭐 한 달
달 남짓 남았고 이제 내년 2024년이 다가오는데 내년 시장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지도 사실 가늠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뭘 짚어봐야 될지 이런 이슈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 하우스에서는 뭐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경기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큰 방점을 두지는 않고 있고요. 결국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게 뭐 최근에도 물가가 대표했지만 결국 물가가 주석적으로 둔화되는 이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자체가 정말 가시화될 거냐.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동결이 아니라 이제는 인하를 해야겠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자금들 자체가 그동안 사실은 고금리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 자체가 결국 채권이라든지 주식시장으로 이제 이동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주식시장이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상승 모멘텀을 좀 타지 않을까라는 좀 저희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뭐 금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내년 들어가서는 고용시장이 왜 고용시장을 더 강조를 드리냐면은 사실 물가 압력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경기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경착륙이 하면 또 주시장이 또 힘들 그렇죠. 테니까요. 그 경착륙을 막아주는 게 또 이제 고용시장 자체가 연착륙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금리와 고용시장의 지표 이런 것들이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참 그 적당한 온도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